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끝난 것인가요? 그리고 끝났다면 성공적이었나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FDD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이스라엘 국방군 대변인인 조나단 코니코스 중령과 함께하는 흥미진진한 토론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며 오늘 추이스트에서 이 질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나단,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샬롬 돈,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이란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난 건가요? 짧게 대답하자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국 동맹들이 그 심리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아파 저항이 의미하는 바 이란 정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말이죠. 저는 미국은 여러 가지를 제대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측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두지 않겠다고, 또 그 점을 중동 지역에 매우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취해왔고 실제로 그들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이란에 가하고 있는 고통과 압박만으로는 아직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지금 이 효과적인 경제 봉쇄를 통해 실제로 이것을 끝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란인들이 사실상 패배를 인정해 항복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에 따르도록 만드는 데까지는 아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즉 이란 내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영원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압박 수단, 그리고 옥죄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은 제 생각에는 고통을 견디는 인내심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주로 그들은 나라나 민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리고 장기적인 결과가 무엇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시아파 문화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저나 여러분, 미국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승리와 패배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역사적 맥락에서 시아파로서 이슬람의 다른 분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도 맞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패배, 명백한 군사적 패배조차도 일시적인 좌절이나 심지어 승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시아파의 역사, 특히 시아파 이란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시아파가 전장에서 패배한 사건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승리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그들의 정신과 전반적인 가치관에 승리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비록 군사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로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패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행동에 대해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임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게 되다니요. 즉, 미국과 이 지역,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내고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여전히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합의에 서명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란에 농축 우라늄이 있으면 합의는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에는 여전히 농축 우라늄이 있고 핵 프로그램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간 선거 때문이거나 아니면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보낸 것처럼 그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낼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전략이 있나요? 그냥 후퇴 말고 지금 그의 계획이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아주 효과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시장 측면에서, 유가 측면에서, 그리고 국제적 압력 측면에서요. 그는 효과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으며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력이 이란 정권에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진전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란인들이 실제로 긴밀한 직접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죠. 그들은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은 겉으로는 트위터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마초적인 허세, 강한 발언, 허세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실제로 그들의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행동만 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경제 제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자유작전까지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박입니다. 이란 항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압박입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미국 선박을 공격하거나 이미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해 보였듯 그보다 더 중대한 행동을 한다면,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꽤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정권에 대한 제재 조치들이 더 효과를 발휘하고 그들이 실제로 와서 협상을 하도록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전에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몇 년 전에 JCPOA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협상이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함이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협상이 이란 정권에 합법적으로 핵폭탄 개발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그 협상은 이란에게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줬고 동결된 제재를 해제해줬습니다. 또한 기술에도 접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협상은 이란이 수만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조하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들은 미사일과 핵탄두를 결합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은 결국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농축 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 물질을 무기화해서 협정이 끝난 후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란이 그렇게 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었죠. 그게 바로 JCPOA였고, 그래서 그 협정에 결함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인과 미국인이 이것이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많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고 아랍에미리트도 트럼프를 불러들였습니다. 네타냐후가 의회에 가서 전 세계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전체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정권 아래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당당히 맞서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트럼프는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를 계속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부터,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집권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란 정권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 대통령을 다른 대통령들과 똑같이 생각해서 말로만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착각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은 말만 했지만 실제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고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인들은 자신들이 겪을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었고 많은 생명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단지 듣고 이해했다면 이제는 예전과 같은 협박 전술이나 협상으로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참고로 그들은 협상을 매우 잘합니다. 매우 능숙한 협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협상가 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고 경험이 많으며 노련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지원 전술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아주 능숙하게 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언론의 압력에 다르게 반응하는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맞서 싸우고 그 압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체제는 다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익숙해진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는 적수와 맞서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의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군사적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내부 정치적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이란 자원, 즉 물, 전기, 석유, 인프라 등 모든 것에 대한 잘못된 관리가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굴욕적인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협상과 이를 이끄는 아바스 아락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전화를 걸면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그렇죠.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바스 아락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메네이의 아들 무차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타격을 가한 후 현재 이란 지도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죠. 이란 국민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민 상황을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전화를 받고 권력을 쥐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가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렵고 전쟁의 안개가 짙기 때문입니다. 누가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지, 누가 1인자이고 누가 2인자인지 불확실합니다. 그 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의사결정과 행동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줍니다. 또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경파 세력이며 기본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와 몇몇 장군들이 지휘하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모든 것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사용합니다. 미사일을 누구에게 발사할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국제선박, 아랍에미리트 내의 석유시설, 그리고 미국 선박을 상대로 한 공격,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란 체제의 혼란을 드러내는 드문 장면은 이란 대통령 페제스키안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당혹감을 트위터에 올렸을 때였습니다. 그는 글쎄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원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즉 소위 두 번째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가 원수, 즉 소위 최고 지도자인 무주다 바하미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우리는 그가 실제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태를 통제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보고에 따르면 그는 완전히 은둔해 있고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의 직책과 권한을 그냥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접한 대부분의 견해에서는 이런 평가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페제시키안이 있는데 그는 아마도 다른 유형의 이란 정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좀 더 온건하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온건이라는 단어도 참 묘한 단어입니다. 네, 참 묘한 단어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란의 공식 당국자를 두고 온건이라는 단어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때는 항상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란 국민을 학살하고 억압하며 테러를 지원하고 중동 전역에 불안정을 초래해온 정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베제시키안이 온건함에 대해 말할 때 저는 그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위 전략적 차원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체제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이 군사적 차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군사 체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고 있고 아마도 테헤란에서 내린 명령이 호르무즈나 다른 지역의 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명령이 내려지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드론이 발사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제대로 작동하는 정보 수집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도 필요하고 군수 지원도 필요하며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병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과 일부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이란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말할 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기존보다 약해지고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군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네, 마치 개미집을 밟았을 때 중심이 무너지고 갑자기 개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란이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몇 분 만에 중심을 제거했지만 이제 분산되어 막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만약 IRGC 지휘관들이 명령을 내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장군들이 있다면 이미 비축된 무기만으로도 세계 최대 해상 운송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다시 전투가 벌어진다면 미국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협은 매우 어렵고 분산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를 멈춰서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시 전투로 돌아가게 된다면, 만약 이란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미국이 이란에 효과적으로 가하고 있는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들은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아랍에미리트를 지목했고 푸자이라와 몇몇 다른 지역의 석유 자원을 공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을 꽤 잘 보호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습니다. 만약 이란 측이 그 이상으로 사태를 확대하려 한다면 아마도 미국이 이에 대응할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관제팀의 지도를 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미군이 개입하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 군대는 이 지도 밖에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도 오른쪽에 있는 서부 지역입니다. 여기 UAE라고 적혀 있는 바로 위쪽이죠. 저기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곳이 바로 이 지역 대부분의 석유와 가스 인프라의 중심지입니다. 물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색깔로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여기는 페르시아만 또는 아랍만 북부에 위치한 카즈 섬에 있는 이란의 석유 시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기존의 석유와 가스 인프라입니다. 아마도 이란이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전쟁이 시작되기 전과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동 전역의 석유와 가스 인프라를 공격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 인프라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석유, 가스, 전기 시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군사 인프라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송유관을 공격했죠? 그쪽에는 어느 정도 작동하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작동 중인 걸로 압니다. 그들이 공격한 건 3주 반, 거의 4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유량이 흐를 수 있을 정도로는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석유와 가스, 정유소, 저장소 등과 관련된 추가 인프라, 그리고 존재하는 매우 민감하고 고가의 인프라의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아마 이란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기습 작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란인들이 이미 대부분을 표적 목록에 올려두었을 것이며 이란이 이를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후티들에게 실제로 그들이 가진 두 번째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할 수 있을지입니다. 그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고 그것은 예멘과 아프리카의 뿔, 소말리아, 에리트레아를 잇는 바브엘 만데부 해협에서 해상 교통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큰 의문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말이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국제 해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고 석유 수출에도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바벌만데부 해역과 수에즈 운하의 해상 교통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이 안전을 위해 아프리카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점은 석유와 가스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봉쇄하려 하고 아마도 더 작고 약한 걸프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스라엘도 공격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행히도 이란의 그런 시도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그들이 쏟아부은 엄청난 양의 드론과 미사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에 비해 보여줄 만한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두 나라는 정책과 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조나선? 최소한 16,000발의 탄약이 이란에 투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외부 세계에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군사 전용 목표물, 즉 진짜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용도의 목표물 혹은 이중 용도의 목표물은 거의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교통, 통신, 수도, 도로 인프라 대부분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그리고 결정에 의한 것이며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이란 국민들에게 좋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은 이란 국민들이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되찾고 번영하는 미래를 갖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는 아마 그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IRGC를 지원하고 IRGC의 물류를 뒷받침하는 많은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휘 및 통제, 물류, 보급 또는 이란의 전쟁 수행을 돕는 모든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런 대상들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그리고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IRGC 지도부입니다. 아마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IRGC 지도부를 주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한다고 그들이 주목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CIA, 모사드, 이스라엘 공군, 미 공군이 그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3세대 지도부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2달이나 3달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치열한 정보 수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충분한 상황 인식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며 이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첫 포격에서 하메네이와 40여 명의 다른 이란 고위 지도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인프라, 그리고 물론 호르무즈 해협은 제 생각에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단순히 공중 작전만으로 제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군, 육군, 해군은 물론이고 전자전, 스펙트럼, 그리고 방대한 정보 역량까지 모두 결합된 합동 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미 중구 사령부이 수행할 수 있는 군사 작전이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일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대통령의 명령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가서 해라,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그리고 이란이 다시는 국제 항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의 결과를 감수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그 피해가 적고 미미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은 아마도 도전적인 임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평가에 따르면 그 작업을 완료하는데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다른 임무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화력, 정보, 그리고 군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번 주 한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 전에 이전 트루스 소셜 댓글 중 하나에서는 전투가 재개된다면 약 3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미국이 호르무즈를 장악하기 위해 지상군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지 않았다면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능속임일 수도 있고 물을 흐려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대로 무력 대응 없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 이해로는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복잡한 군사적 도전 과제입니다. 이란 측은 그곳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해안 지역, 산악 지역 내에 기반 시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효과적인 사격 위치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발사대도 동굴 시스템에 파묻고 숨겨두었습니다.
이 동굴들은 수마일 떨어진 곳에 출구가 있어서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임무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정 중요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수부대나 레인저, 해병대 또는 공중 강화나 해상 상륙이 가능한 어떤 부대든 투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이 해당 지역의 선박을 공격할 능력이 전혀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면 이 임무는 공중이나 해상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아마도 그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해협이 진정으로 열려 있으려면 충분히 안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전 시스템과 제모를 갖춘 군함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무장하지 않은 느리게 움직이는 대형 화물선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항로를 열고 싶고 무력으로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이 혼자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전자전, 공습, 정보 수집, 그리고 아마도 다른 자산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트 헤그세스, 이번 주 초 전쟁 장관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가 일치하는지 다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미국이 곧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약간 다른 목표를 가질 수는 있지만 운전대에는 오직 한 사람만 손을 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들 관점에서 운전자는 한 명뿐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단기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목표가 다르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나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전략적 태세와 전력 투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은 중국과의 힘의 경쟁, 이 지역에서의 지배력 행사, 석유 시장, 자원 접근성 등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계속 존재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며 시민들이 정상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이 최종 결과로서 만족할 만한 것이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이란의 공격을 받아온 국가로서의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이란의 공격이든 헤즈볼라,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후티,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이든 혹은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것이든 말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이 정권을 없애버리자는 것이죠. 이 정권은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 지역에서 매우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초점과 공식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는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려는 것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정권 전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안정 요인이자 위협인 이란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우리 그리고 이 지역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아마도 기존 정권이 핵 능력이 없고 무력화되고 억제된 상태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농축을 중단하고 농축된 물질을 넘기겠다고 서명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아마 미국인들이 좋아, 임무 완수했다고 말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 지역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달가워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기를 바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위계 질서가 있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계적인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힘의 균형, 권력의 균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적들에 대한 군사작전과 압박을 자제하고 제한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수많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끝장내기 직전에 멈춰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이 궁지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약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적이 약해졌을 때 압박을 계속해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지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국경에서 멈춰 있다고 언급했으니 이제 레바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내려다보는 중요한 고지대를 점령 중이지만 헤즈볼라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드론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병사들을 잃고 있습니다. 모든 병사는 소중합니다. 다행히도 대량은 아니지만 우리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를 사수하고 있습니까? 지금 레바논에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한 일은 저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젊은 군인 시절 남부 레바논에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리타니 강을 건너 나바티아 지역과 아르눈 근처에 있는 옛 십자군 요새인 부포르트 성에 배치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노란 선이라고 불리는 국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진 배치된 매우 비슷한 선입니다. 이 지역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이스라엘이 통제하던 지역보다 약간 더 넓으며 몇몇 특정 지역에서는 조금 더 큽니다. 이 지역은 미타니강 건너편까지 이어지며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지역도 오늘날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것은 90년대 후반에 이스라엘이 하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고정된 요새에 주둔하면서 기본적으로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공동체와 헤즈볼라가 있던 곳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지역의 지형과 풍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헤즈볼라가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용하던 인프라를 철거하고 해체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정보가 없는 일반인의 눈에는 민간 주택처럼 보이는 그런 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부 레바논에는 시아파 마을 전체가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샤이브, 동부 지역의 엘카얌,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메툴라, 엘라데스, 칼라야 주변 지역 전체와 그 외에도 많은 곳들이 민간인 마을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헤즈볼라의 거점이었고 거의 모든 집이 헤즈볼라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거나 작전을 준비하거나 이스라엘을 향해 발포하거나 전투원들이 지상이나 터널에 있거나 혹은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전술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그 지역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와서 북부 국경을 볼 기회가 있다면 꼭 오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의 풍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안보 측면에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더라도 더 영구적인 완충지대가 생길 것이고 헤즈볼라가 레바논 민간 인프라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전술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완충지대의 몇 킬로미터를 훨씬 넘는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현재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매우 느슨하고 지지부진한 휴전 상태입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휴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부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사이렌이 울린 것은 정확히 2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로부터 드론, 로켓, 미사일 등 끊임없는 경보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방위군도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 내에서는 타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카 계곡에서는 타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가장 민감한 표적들은 현재 미국의 지침에 따라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이루트와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상황은 알다시피 레바논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선의와 좋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많은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사적인 관점에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거나 해체하거나 군사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수년이 걸릴 작업일 것이고 많은 자원이 필요할 텐데 현재 이스라엘이 그것에 집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공동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레바논 정부, 이스라엘, 그리고 아마도 몇몇 다른 지역 국가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시리아까지도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인 헤즈볼라를 약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며 군사적 수단, 이스라엘의 압박, 그리고 일부 레바논의 압박을 통해 그것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댈 수 있는 건 헤즈볼라의 경제 인프라입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레바논의 금융 시스템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헤즈볼라의 지지자들, 즉 남부와 시아파가 거주하는 모든 곳의 시아파들을 지원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은행인 카르드 알하산과 몇몇 다른 금융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유소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왜 공격받지 않았나요, 조너선? 일부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위군이 다이아에 있는 돈과 금 보관소를 타겟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는 전쟁 초기 하산 아살레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걸 심지어 공개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위군이 다이아 주민들에게 헤즈볼라가 금과 돈을 어느 건물 아래에 숨기고 있는지 정확히 알렸던 금사냥 같은 거였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곳에 가서 금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레바논의 골드러시였죠. 네, 레바논의 골드러시, 엘도라도였죠. 하지만 인프라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는 있었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레바논 정부, 그리고 미국이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대중의 지지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전투원들에게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며 이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연료, 가스, 의료 서비스, 학교, 그리고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헤즈볼라에 충성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반드시 약화되어야 하며 모든 방향에서 압박을 가하는 인내심 있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헤즈볼라를 약화시켜 레바논 군대와 레바논 정부가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사상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낮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헤즈볼라를 상당히 약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달성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도움과 몇몇 추가 파트너들과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 결과를 보길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테러 조직들과 테러 정권들은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합니다. 그들은 선거주기나 인기, 지지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선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역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잠시 시야를 넓혀서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이란이 세운 가장 크고 중요한 대리 세력을 정말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 가장 약해져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금 가장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레바논 정부가 나라의 통제권을 잡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는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이스라엘, 어쩌면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 나라들의 독특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총리와 국방장관인 이스라엘 가츠는 이 일이 끝나는 즉시 위협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당신 말을 듣고 미국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렵다는 걸 알겠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미국 대통령은 다시 나오기 어렵고 그런 대통령을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는 이란의 중요성을 미국 국민들에게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국민들에게 레바논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력을 다해 대가를 치를 각오라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헤즈볼라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금융기관을 타격하고 주유소를 공격해서 그들이 얻고 있는 모든 수익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들을 강하게 압박해 레바논 정부가 개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군사력으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지휘부와 조직 체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 명을 사살했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 이스라엘 방위군,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이 지상에서 근접 전투와 다양한 방법으로 헤즈볼라에 맞서 이미 매우 효과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군사적 성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시아파 인구의 지지를 받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국가 안에 국가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좀 더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압박이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테러 조직들이 하는 것을 봐왔던 일입니다. 테러 조직들은 몸을 숨기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며 승리를 선언하고 이 강력한 국가가 자신들을 억누르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모집에 좋은 구호가 되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압박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달 동안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강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이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은 이란과 달리 전 세계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기름값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인들, 이 지역의 아랍인들, 많은 사람들이 헤즈볼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레바논과 이 지역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일을 해내는 데 대해 더 협조적이거나 적어도 방해는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레바논 사이의 전쟁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지표 중 하나가 드론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아이폰 1에서 10으로 단기간에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섬유 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나슨, 드론 발전 과정과 드론이 필요한 이유, 양측 모두 광섬유 드론이 쓰이는 이유, 그리고 이 드론들이 위험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민간 및 게임 기술이 군사 시나리오에서 군사적으로 사용되고 적용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양측 모두 기술을 정말 잘 활용했고 이를 군사 목적으로 적용하는 데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기술을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가 군대가 작음에도 러시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통 다른 전장에서도 관찰되고 모방되거나 더
더 발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장에서 저렴하고 빠르고 확장 가능하며 효과적인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드론에는 무기로서 알다시피 매우 중요한 심리적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은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가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이든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이든 위협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가 밖에 나와 하늘에 노출되어 있거나 비장갑 차량이 있을 때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건 아시다시피 매우 힘든 심리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광섬유를 이용해 조종되는 드론들입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드론을 거의 방해하거나 가로채거나 간섭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드론은 제가 작은 조종기를 들고 DJI 드론이 멀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건 무선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선이에요. 무선이에요. 그리고 무선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무선파는 방해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방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드론은 아시다시피 비교적 쉽게 조종권을 빼앗아서 땅에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죠. 그리고 헤즈볼라조차도 그런 전파 방해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이 가진 것만큼은 전혀 아니지만 그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섬유는 아주 얇은 머리카락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름으로 보면 머리카락보다 약간 더 두꺼울 수도 있지만 물론 훨씬 더 강합니다. 그것은 드론 아래에 있는 작은 포드 안에 들어있으며 매우 가볍고 경량화되어 있어서 드론에서 그냥 풀려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론이 공중에 있을 때 컨트롤러와 드론 사이를 연결해 줍니다. 실타래 같은 거죠? 맞아요. 연과 비슷해요. 줄이 달린 것과 같아요. 거기에 연결된 줄이 정보를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매우 빠르게 전송합니다. 무선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려면 사실상 그 줄을 끊어야 하는데 연이 날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드론들은 매우 민첩하고 매우 빠르며 고고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이 드론들이 전략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상에서 비교적 높은 곳까지 날릴 수 있고 매우 좁은 공간에서도 비행할 수 있으며 기동성이 뛰어나고 반응도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숙련된 조종사와 훈련이 있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에 앉아 전속력으로 도망치려는 2명의 테러리스트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출된 곳에 있으면 표적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부상자를 대피시키려 할 때 헬리콥터를 공격하려고 비슷한 드론을 사용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메르카바 전차, 지프, 기반 시설, 그리고 집안의 이스라엘 군인 위치까지 공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놀랄 일이 아니며 우리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습니다. 군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격 조종 무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공중이든 해상이든 지하든 원격 조종 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매우 강한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양측 모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하 인프라를 제거하고 부비 트랩을 찾기 위해 드론을 지하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군견이나 이스라엘 군인을 지하로 보내기 전 드론으로 철저히 확인합니다. 드론으로 테러리스트를 제거했고 관련 영상도 많이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새로운 기술을 전장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헤즈볼라도 그런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적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심화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순환이 반복됩니다. 항상 공격자와 방어자, 탄두와 방어장갑 사이에 경쟁이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보고 싶습니다.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 가자지구로 들어가 봅시다.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또 다른 경계선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가자를 잘 알고 있죠?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들보다 레바논을 더 잘 압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지구 노란선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평화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누가 위원회를 이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대표와는 별도로 평화위원회에는 실무 책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유출된 문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평화위원회 위원장은 하마스가 가까운 시일 내에 무장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계속 자제하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가자지구 상황과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 기억이 맞다면 2803번인데 이게 트럼프 평화 계획의 공식 국제 버전입니다. 20가지 항목이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항목은 가자 지구를 비무장화하고 탈극단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행동 항목입니다. 비무장화란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되며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인질들이 집에 돌아와 매우 기쁩니다. 저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협상팀,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인질과 희생된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성과로 저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영원히 기억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현장의 현실을 보면 트럼프 플랜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좋습니다. 알다시피 제 생각에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가자 지구 사람들에게도 훌륭할 것이며 이 지역 전체에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번영과 밝은 미래라는 다른 길, 다른 궤도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과 모든 것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 의장인 니콜라이 밀라디노프, 아주 노련한 외교관이자 정치가인 그는 이전에 유엔 특별조정관으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유엔이 임명한 관리 중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양측 모두에게 실제로 존경받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졌던 드문 사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상황과 역학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그것이 매우 현실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마스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잔해를 치우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재건도 없을 것이며 대체 주택도 없을 것입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남은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억압하는 한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반년 전쯤에 그 거래가 성사됐을 때,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전에 이제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평화가 올 거고 알다시피 갈등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죠. 그들은 생각해봤다고 했고, 제가 의역하자면 우리는 무장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와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비참한 상황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가자 지구를 하마스의 점령하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를 끔찍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지 그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마스를 제거하세요. 그 순간이 오면 가자가 급진화에서 벗어나고 다른 형태의 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일련의 긍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재건이 이루어지고 직업훈련이 제공되며 다른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고 운루라가 가자 지구에서 해체되어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교육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주민들이 인생의 주된 목표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번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지구에 배치되어 여러 겹의 방어선과 터널을 하나씩 해체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수년 동안 그리고 가자 지구에 제공된 외국 원조의 상당 부분을 군사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지만 그 인프라는 매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해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불행하게도 비관적입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원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키지 않는다면 가자 지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조너선 감사드립니다. 항상 당신과 함께하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중 감시 비행기에 올라타서 이란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호르무즈를 지나 레바논, 가자로 갑니다. 당신은 중동의 놀라운 통찰력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대표이자 대변인으로서 조너선, 당신의 명확함은 유대인들에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이 다시 돌아와 주시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떤 기회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JNS가 이스라엘의 복잡함,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추한 점까지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방위군가 하는 일을 미화하지 않고 실제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서구의 대중매체 소비자들이 종종 빼앗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대중매체만 듣는다면 현지 상황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잘못될 것입니다. 이란이든 가자 지구든 레바논이든 유대와 사마리아든 이스라엘 정치든 모두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항상 다양한 정보원을 갖는 것입니다. JNS TV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관점을 가진 다른 정보원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더그, 고마워요 친구.